네, 3월 27일 데일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oT 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님 모시고 요즘 핫한 이슈인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oT 전략연구소 이게 뭐 하는 조직입니까? 네, 뭐 이름처럼 그냥 IoT에 대한 전략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개인 연구소고요. 주로 이제 IoT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상품 기획 같은 자문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 교육 같은 거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설립은 제가 2014년에 LG 플러스를 그만두면서 그때 설립을 했고요. 이제 딱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래됐군요. 네. 그럼 소장님 오늘 우리 방송 처음이신데 네. 뭐 그동안 그러면은 기업에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네네. 지금은 뭐 이제 전략연구소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 기업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코어세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한 18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삼성 SDS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한 6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LG 플러스에서 한 5년 정도 재직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부산대 순천향대에서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주로 그럼 기업에 있을 때 어떤 업무를 하신 겁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RFID, 그다음에 뭐 센서 네트워크 그런 쪽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LG 플러스 가서는 이제 와이파이, 이제 LG 같은 경우 U 플러스 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이제 기대만큼 잘 되진 않았지만 그 와이파이 서비스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해외여행 갈 때 많이 쓰시는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모바일 라우터 이제 국내향 버전 그런 상품도 출시를 해서 뭐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네네. 뭐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AI 하면은 이제 서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클라우드 AI였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온디바이스 AI 용어 자체가 온 디바이스, 디바이스 상에 있는 AI다 해서 개별 디바이스, 우리가 쓰는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뭐 그런데 이제 AI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AI라는 게 이게 클라우드에서 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개별 디바이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후반부에 그 당시 이제 금성이었거든요. 금성이 예를 들어서 뭐 퍼지 세탁기, 뭐 카오스 냉장고, 대우 그런 회사들이 이런 걸 먼저 했거든요. 사실 지금의 AI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단순한 뭐 코딩 수준이긴 하지만 세탁기가 세탁물의 양을 확인을 하고 빨래를 돌려주는 거고요. 냉장고 문을 딱 열어놓으면은요, 한 30초 정도 지나면 삐삐삐삐 소리를 내서 문을 닫게 만드는 이게 그 당시에 AI였습니다. 얘네들 이미 디바이스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는 우리 핸드폰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찰칵하면서 찍힌 다음에, 옛날에는 그걸로 끝났는데 요즘은 이제 한 번 더 반짝합니다. 그때 이미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핸드폰에 있는 AI 모듈, AI 칩이 그런 처리들을 해주는 거죠. 뭐 밤중에 사진 찍어도 보통 얼굴 시커멓고 배경은 막 환하게 나오는데 얼굴도 환하고 배경도 환하게 나오고 그런 게 이제 다 AI죠. 그래서 이제 단말에 이미 온디바이스 AI는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는 거는 2년 전에 다들 아시는 챗GPT가 등장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얘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초기 생성형 AI는 워낙 처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다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이 최근에 디바이스에서도 음성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과거에 전자기기에 들어있던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코딩되어 있던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요즘 AI라면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고 뭐 이런 기능들 들어간 거에 대해서 AI 그 학습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이미 학습되어 있는 엔진을 보통 단말기에다 탑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정해져 있는 엔진을 바탕으로 뭐 서비스를 하는, 추론을 하는. 보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AI를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이제 클라우드 AI 대신에 디바이스 안에 탑재되어 있는 AI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챗GPT가 맨 처음에 막 확산됐을 때도 대기업들이 야 회사 내에서는 이거 챗GPT 쓰지 마. 그 이유를 한 이유가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게 예. 가장 크고요. 이거는 사실은 스마트홈이 얘기가 나온 지가 8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잘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데이터가 나가면 어떡해. 내가 집이 없다는 정보가 도둑한테 알려지면 어떡해.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반응 속도. 클라우드에다 하게 되면은 얘가 갔다 와야 되니까 보내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챗GPT 예전 거 보면 좀 약간 속도도 느리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인터넷이 만약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유럽 국가들은 통신이 좀 잘 끊기거든요. 그런 데는 뭔가 딱 명령 날렸는데 얘가 데이터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뭐 안정성 이슈도 있고요. 뭐 이런 걸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면은 뭐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지만 통신비가 사실 그만큼 발생을 합니다. 텍스트 날리는 거야 크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음성도 가고요, 영상도 가고 그런 정보들이 나가게 되면 트래픽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게 다 통신 요금이 되고 또 이제 무선 통신을 한다는 거는 전파를 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배터리 소모를 그러면 이제 그 또 전력 이슈도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통은 여기까지 말하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생태계가요? 이건 조금 이야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핸드폰이 2007년 혹은 우리나라 2009년에 스마트폰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비즈니스 생태계는 다 뭐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다음이죠. 그다음에 뭐 구글 이런 인터넷 포탈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플랫폼 중심이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면서 생태계가 핸드폰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핸드폰 중에서도 뭘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맨 처음에는 아이튠스라고 하는 앱스토어. 앱스토어. 그다음에 구글은 지금 이제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구글 플레이로 바뀌었죠. 그 마켓플레이스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 모바일 환경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등등등. 우리나라 뭐 배달민족, 당근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깔리면서 요거 중심으로 또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이 사실 요 상태거든요. 이제 그 다음을 저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또 질문 나오면은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 AI 관심이 있게 된 게 요즘 이제 AI 스마트폰이라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PC 쪽에도 온 디바이스 AI 칩을 탑재한 PC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휴대폰이나 이제 PC 말고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기계들에는 다 기존에 인터넷에 연결돼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썼던 애들한테는 다 온 디바이스 형태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노트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주목하는 게 특히 올해 이제 강조가 됐던 게 자동차 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스마트홈 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번에 뭐 CES나 MWC에서도 강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SDV라는 개념입니다. SDV. 얘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이라는 네트워크 쪽 용어에서 이제 차용을 한 건데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뭐 이렇게 핸들 돌리고 악셀에다 밟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대신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방향 버튼, 왼쪽 방향 버튼을 누르면은 차가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꺾는 거. 이게 소프트웨어 그렇죠. 게임하듯이.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차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핸들, 악셀에다로 할 수 있었던 것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차가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동안 뭐 앞, 전진, 후진, 좌우, 우회전 이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차가 그냥 옆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차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좀 가능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자체가 마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바뀌는
네. 그런 개념을 이제 SDV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들어가는 뭐 이제 CPU라든지 네.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로봇 쪽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픈 AI가 투자한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네. 두 개가 다 로봇 회사입니다. 하나는 이제 유럽에 있는 원엑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을 두 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하나는 네. 물리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로봇이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독자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네. 사람이 질문하면 그걸 이해를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피겨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예. 그 회사에도 이제 오픈 네. AI가 투자를 최근에 했거든요. 뭐 방송 보니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뭐 맞습니다. 식탁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렇죠. 먹을 거 달라니까 사과 주고. 예. 예. 그게 네트워크에 연결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걔네들은 다 로컬하게 동작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 부지 기수거든요. 뭐 중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스마트홈 쪽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스마트홈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데이터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한테 넘어갑니다. 예. 이게 찜찜했는데 야 플랫폼 기능을 아예 우리 집으로 내려놓자. 그리고 네. 여기다가 또 생성형 AI 같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를 시키자. 그럼 내 데이터가 이 안에서만 예. 다 처리가 되니까 예. 좀 맘 놓고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홈 쪽에서도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일단 어쨌든 AI가 들어가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지? 이게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게 갤럭시 S24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진을 갖다가 AI로 이제 번역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때문에 꼭 스마트폰을 새로 바꿔야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편하겠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굳이 옛날에 뭐 애플에 시리도 있었고 네. 물어보면 답해주고 했었는데 그거하고 뭐가 달라지지? 네. 별로 차이점이 없다. 네. 온디바이스 AI 이름은 괜찮은데 실제 바뀌는 게 뭐냐? 네. 뭐 이게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탑재되면 어떤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그 지적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이게 응용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되니까 유용하다, 아니다 이제 그런 분야가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분야에 그걸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이 핸드폰이 어떤 장치냐면은요. 전화기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이거든요. 예. 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물론 여기다가 그냥 인터넷 없어도 할 수 있는 뭐 예. 게임 같은 거 간단한 게임도 예. 할 수 있지만 예. 대부분 다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디바이스에서 뭐 무슨 AI를 한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말 제조사들은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네가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를 탔는데 외국인 승무원한테 예.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예.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효용 거죠. 가치거든요. 예. 예. 아니면 외국에 갔는데 야 통신비 비싸, 로밍비 비싸. 예. 그럴 때 뭐 그거 얼마나 저희가 여행을 많이 한다라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프로치는 굉장히 응용 분야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예.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자율주행을 하는 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자율주행을 한다?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어프로치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차량에서 센싱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해서 주행을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야, 우리의 뭐 생명이나 재산이나 뭐 크리티컬한 게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그래서 거죠. 저도 보면은 온 디바이스 AI에서 PC나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연결됐으니까 네. 언제든지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온 디바이스 AI보다 훨씬 성능 좋은 AI 솔루션을 이용할 네. 수 있는데 굳이 PC나 이런 스마트폰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네. 생각했고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가 끊기면은 네. 목숨과 관련된 그렇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좀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전자 시작으로 해서 애플은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은 네. 이번 6월달 발표 때 뭐 네. AI 같은 전략을 해서 삼성하고 비슷하게 네. 온 디바이스 AI를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피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 급속하게 일어났던 게 카카오톡 네. 이런 것들 피처폰에서는 잘 안 되니까 네.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는데 과연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그런 스마트폰 교체나 PC 교체의 니즈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시장은 그런 거죠. 옛날에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접는 폰이 나옵니다. 예.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거든요. 예. 물론 뭐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부피가 줄어들고 뭐 예. 휴대성이 좋아졌을지는 모르겠는데 단말기 제조사들은 뭔가 새로운 걸로 차별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사실 그 온디바이스 AI 기능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반응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뭐 정확히 대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쓰는 방법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82 정도 되셨거든요. 뭐 그 정도 또래 분들 중에도 스마트폰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그냥 전화 걸거나 뭐 카톡도 제대로 못 하세요. 유튜브도 제대로 못 보시고 그냥 그 수준이거든요.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음성 인식을 아주 기막히게 잘하는 음성 인식 기술이 탑재가 된다라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아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스마트폰 못 쓰는데 갑자기 짜장면이 드시고 싶은 거예요. 배달에 뭘 통해서 하면 된다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렇죠. 앱도 깔아야 되고. 근데 얘한테 나 저기 짜장면집 한 그릇 주문해줘. 이러면 얘가 알았어. 짜장면 배달의 민족을 할까 요기요를 할까 그거 선택은 이제 뭐 로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사용자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디를 통해서 짜장면을 딱 주문을 해주는 거죠. 나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택시 좀 불러줘. 그러면은 택시를 딱 호출한 다음에 택시가 이제 집 근처 한 1km 정도 있으면은 2분 후에 도착 예정이니까 슬슬 내려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옆에 비서가 있는 것처럼 얘를 써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얘의 효용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아까 스마트 홈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또 온 디바이스 AI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야간 순찰하는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뭐뭐뭐 나이트라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쇼핑몰 같은데 우리로 치면 뭐 스타필드 같은 데라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순찰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밤중에 후레시키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로봇이 다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로봇 돌아다니면 뭐해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다 탑재가 돼 있는 겁니다. 센서가 있고 해서 돌아다니다가 사람 그 형태가 인식이 된다든지 이상한 소리가 감지가 된다든지 그런 게 감지가 되면은 중앙관제센터한테 정보를 보내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실제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인천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인가? 그쪽에도 이제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게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드웨어 스펙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학습이나 출연할 때 이제 그걸 정교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파라미터에서 매개 변수 이런 걸 따지는데 온 디바이스 AI 칩은 한 100억 개, 몇백억 개 정도밖에 안 되고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개, 많게는 뭐 조 단위가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AI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발전하려면 이 하드웨어 스펙이 이제 높아지는 게 관건인지 아니면 그 낮은 스펙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서비스라든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관건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챗GPT 3.5가 1750억 개 정도 파라미터를 쓰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PC에서 돌린다? 안 돌아갑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PC에서 돌리게 하려면은 1700억 개는 너무 세니까 뭐 100억 개, 170억 개 이 정도 보통 70억 개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이 70억 개가 되는데 그 정도를 딱 했더니 그래도 PC에서 돌아가더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에다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고성능 CPU를 넣자니 너무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낮춰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를 범용 CPU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AI 로직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뭐 이제 NPU 같은 그런 솔루션 칩셋을 또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은 그 NPU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게 되면은 가격도 조금 완화시키면서 좀 고성능을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제 AI도 이제 약간 특화된 AI라 해서 내로 AI 내로 AI라 해서 이제 제조면 제조 아니면 네. 금융이면 금융, 네. 어려우면 어려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특화된 형태의 학습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추론해서 답을 내고 이렇게 네. 하는 AI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온 디바이스 AI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방향이 맞다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예.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특정한 분야, 특정한 용도에 맞는 AI를 내로우 AI라고 하는데 예. 그 반대되는 거를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AGI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인공지능. 근데 이제 이 보편적인 인공지능 아주 극단적인 거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똑똑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커질 테니까 특수한 것만 잘하는 내로 AI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챗GPT는 AGI 범용 인공지능을 향해 가는 그 하나의 시작점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특정한 기계는 특정한 용도에 맞는 AI를 만들어서 탑재시키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얘가 그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얘한테 일반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엉뚱한 분야의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내로우 AI가 들어가는데 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해주고 못하는 거는 보통 클라우드 쪽에 위임을 해서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프로치. 그렇겠군요. 그런 식으로 좀 개발 방향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 PC 말고도 이제 자동차, 로봇, 스마트홈 굉장히 다양한 분야. 그동안 이제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기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돋보이는 있는 기업들이 보면 칩 메이커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클라우드 AI 쪽에서는 엔비디아였다면은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그럼 이 하드웨어 칩 메이커로서 좀 떠오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칩 제조사까지 많이 꿰뚫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외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쪽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메이저 기업 중에는 퀄컴이나 인텔, 그다음에 대만의 미디어텍, 전통적으로 이제 핸드폰 AP를 만들던 회사, 아니면 CPU를 만들던 회사, 그다음에 이제 PC용으로는 그 AMD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다 온디바이스용 칩셋을 만드는 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재밌는 거는 이 회사들이 기존에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만 타깃으로 했는데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자동차, 로봇에도 그 칩을 쓰겠다라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굉장히 비싼 칩셋들입니다. 칩 하나가 몇십만 원 정도 하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낮은 애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칩셋 하는 회사 중에는 이제 국내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디벡스라는 회사, CS에서 혁신상을 3개나 받고 그랬다는 회사도 있고요. 또 모빌린트라는 회사도 있고 좀 제가 이제 또 그 다른 회사들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한 3개, 4개 정도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퀄컴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퀄컴 칩 맞습니다. 쓴 것 같고 그다음에 퀄컴이 그동안 이제 PC, CPU 쪽에도 이렇게 진출했었는데 이렇게 성과를 못 내다가 이번에 AI 칩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3대 PC 메이커하고도 계약해서 내놓는다고 하던데 원래 이쪽에 PC 쪽에 인텔이나 이런 데가 더 잘했는데 퀄컴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그쪽 걸 갖다 쓰는 좀 성격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냥 한번 그게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많이 연다라기보다는 아직은 한번 시험적인 단계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전해 들으니까 그 퀄컴 칩 같은 경우에 ARM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ARM 기반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저전력이 굉장히 효율화되는데 AI 같은 경우에 이제 학습에서 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소모되니까 그런데 이 강점이 이제 좀 부각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칩 메이커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애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에 PC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업들 중에 가장 좀 앞서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사실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런 게요. 아까 이제 제가 오픈 AI가 투자했던 피겨라는 회사, 피겨 AI라는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다는 영상, 그 영상이 오픈 AI에 인공지능을 갖다가 적용을 한 지
2주 만에 얻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AI가 그 로봇용 AI 아니요, 로봇용이라기보다는 예. 약간은 이제 그냥 챗GPT 예, 약간은 파운데이션 모델 성격일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로봇 쪽에다 갖다 응용을 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누가 잘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서가는 회사가 저는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는 챗GPT 거, 그러니까 오픈 AI 거 갖다 쓰는 회사가 예.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테슬라도 요즘 휴머노이드 네. 로봇 만들어서 뭐 팔겠다. 그렇죠. 2천만 원에 팔겠다. 네. 떠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하는 네. 그 로봇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픈 AI가 투자한 회사에 네. 그런 로봇들하고 똑같이 네. 흔히 이제 뭐 종단간 AI라거나 엔드-투-엔드 AI라는 뭐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LLM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랬거든요. 로봇이 균형을 잡을 때 이렇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면은 뭐를 어떻게 왼쪽으로 뒤로 해가지고 중심을 잡게 하는 네. 그런 로직적인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가 학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걷게만 시키면은 뭐 몇 번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걷게만 시키면은 지가 스스로 얘를 안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이미 이제 그 옵티머스에 그런 게 적용되면 그동안에 이제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걷지 못하니까 네. 뭐 바퀴에 달려서 이렇게 간다든지 네. 뭐 움직임이 제한됐는데 네. 그런 것들 사람처럼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메카닉적으로도 그렇죠. 좀 발전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그래서 피겨 AI의 피겨 제로원 같은 경우만 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동작을 거의 자연스럽게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로봇에 LLM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할 것이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너무 과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비용 상승 요인이 되기 예. 때문에 여전히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나 아까 얘기했던 원엑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처럼 걷는 로봇도 개발하지만 예. 바퀴가 달려 있고요. 예. 손가락도 2개밖에 없는 애들을 만듭니다. 예. 굳이 사람하고 똑같이 손가락이 5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물류 로봇은 물건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2개만 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세싱을 최소화하는 예. 그런 노력도 동시에 예. 진행을 예. 하고 있는 거죠.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도입되면은 얼마 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의료 로봇 개발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제 인간 간호사가 하는 업무의 일부 부분을 이제 대체해 나가던데 당장 이제 좀 똑똑해진 로봇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뭐 의료 로봇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테슬라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생산 현장이죠. 네, 네. 생산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냥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경우는 네, 다 네. 로봇한테 떠넘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공장은 대부분 다 이제 조립 로봇들은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외에 사람처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로봇들이 좀 많이 쓰일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 그 피겨 AI라는 회사의 그 로봇도 이제 BMW 공장에 네. 사용되기로 이미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월마트 같은 데는 물류센터의 로봇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또 도입 예정이고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의 다 뭐. 예, 예.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AI가 나오면서 인간이 이제 정신 노동을 예. 이제 대처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로봇이 예. 그동안 이제 단순 일만 하다가 이제 AI까지 탑재가 되고 하면은 네. 사람이 하던 일을 이렇게 대처하게 되면은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 이제 예.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는데 예. 뭐 또 생성되는 일자리도 있어. 예, 뭐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시장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일자리가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예. 여전히 전문 기술이 필요한 네. 일자리가 앞으로 뭐 2030년까지 8천만 개가 부족하다. 예, 예. 그거 답이 없는데 예. 부족한 일자리에 로봇을 갖다 쓰고 네. 인공지능을 갖다 쓰는 거지 얘네들이 사람 일자리 뺏어 먹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이제 또 그런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예,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똘똘해질 거고 앞으로 이제 네. 학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로봇이 이제 사람보다 사람이 못하는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것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은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
거고 지금 인간이 하는 것보다 네. 대신에 사람이 하는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니까 사람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제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네, 네. 임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힘들어져서 요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뭐 로봇의 얘기도 네, 나오고 어쨌든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회가 되니까 네. 사람은 인간으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네. 대신에 이제 분배의 정의가 중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에 예,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주장은 언젠가는 맞을 것 같긴 하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약간 극단주의자적인 네. 생각이라고 보고요. 예. 세상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예. 그렇게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네. 뭐 5년 10년 사이에 싹 바뀌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 하고 요즘은 뭐 주 네. 4.5일도 하고 네, 막 네.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되 네. 대신에 그만큼 보상을 좀 더해주는 예. 그 부족한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는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과도기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예. 이야기가 약간 나는 네. 지금 어쨌든 스마트폰을 촉발시켰던 게 이제 카카오톡이었다면은 네.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 약간 킬러 서비스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뭐 카카오톡 같은 애가 네. 등장을 해가지고 뭐 판도를 싹 바뀌어 네. 버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야 AI 시대에도 뭔가 그런 애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본 결과로는 새로운 앱이 나타나는 건 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인터넷에 연결된 걸 전제하에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인터넷 온디바이스지만 얘도 결국은 또 인터넷에는 연결돼 예, 있을 예. 가능성이 크니까 이 상황도 스마트폰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앱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럼 뭐가 달라질까 고민을 해보니까 핸드폰을 쓰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개인 비서. 네. 예.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음식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음식하는 그런 식으로 옛날엔 뭘 하려면은 핸드폰 딱 열어서 지도 해가지고 검색하고 여기 식당이 있네 눌러서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했는데 그냥 개인 비서한테 그냥 말로 하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핸드폰을 그냥 들고만 다니고 네. 얘를 쓰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좀 해줘 뭐 좀 네.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가상 비서가 킬러앱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스마트폰 나올 때도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앱을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생기면서 네.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만들어졌듯이 네. 지금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뭐 몇 가지 뭐 네. 서비스가 있지만은 그 스펙에 맞게끔 하드웨어 스펙에 맞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새로운 서비스를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단적인 예가 사실은 이제 오픈 AI, 챗GPT 만들었던 회사가 GPT 스토어라는 개념을 예. 작년 말에 제시를 하고 올해 1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지금 그게 얘네들이 좀 그걸 잘 못해서 그랬는지 그 시장이 지금 뜨지는 않고는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지금은 핸드폰에 모든 앱이 다 깔려 있어야지 필요한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예. 앞으로는 여기에 AI 비서 앱 하나만 있으면 되는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이 네. 택시를 불러달라는구나 하면은 PC 사기보다는 클라우드로 넘겨서 여기에서 이제 택시 호출 앱을 구동을 시키는 거죠. 클라우드에 있는 즉 AI 마켓플레이스 안쪽에 있는 예. 택시 앱을 구동시켜서 택시를 불러주고 AI 마켓플레이스 안쪽에 있는 음식 배달 앱을 서비스를 구동시켜서 음식을 배달시켜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예, 걸로 예, 좀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 열리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기업이 엔비디아거든요. 네네. 예. 근데 옛날에 그 인터넷 혁명기 보면은 그때도 이제 제일 먼저 떴던 기업이 시스코 이제 그렇죠. 하드웨어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까는 기업들이 먼저 이제 스타로 떠올랐고 예. 그 이제 깔리고 나니까 이제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이제 하드웨어 칩 업체가 나오고 그다음 디바이스인 그렇죠. 뭐 갤럭시 S24 같은 것들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 때도 이제 플랫폼 업체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생겼고 네. 그 플랫폼 위에 다양한 앱 서비스 콘텐츠 기업들이 이렇게 발전 방향을 나갔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시대를 모두 지배할 것 같은데 네.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은 디바이스 업체들도 이제 기회가 네. 오는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하게 뭐 킬러 앱이 없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AI 비서 형태로 되더라도 굉장히 좀 뭔가 이제 그동안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 네.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C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플랫폼 업체들도 이렇게 생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주로 그런 플랫폼 분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만 오픈 AI 뭐 이런 기업들, 네. 그 다음에 또 뭐 메타 같은 업체들, 이런 네. 업체들이 주로 계속 주도해 나갈 걸로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됐더라도 결국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고요. 인터넷 시대, 연결 중심의 시대에는 중요한 게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은 또 중요한 게 사용자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많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한테 그 AI 서비스를 쓰게 하느냐, 이게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챗GPT 같은 새로운 AI 서비스가 등장을 해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전자 쪽이 좀 더 맞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챗GPT가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가 돼가는데 이제 안 늘어나요. 초기에는 막 뭐 그런 자료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서비스는 100만 명 모으는데 몇 개월 걸렸는데 얘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얘는 안 늘어나요. 왜냐, 사람들이 써봤는데 신기한데,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이제 없다라고 느끼고 이제 안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뭐 유튜브를 쓰던 사람, 페이스북을 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쓰다가 보니까 이게 막 터치하기 불편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말만 하면은 알아서 이게 터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요번에 중국의 아노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냈는데 시선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딱 왔을 때 전화 받기 버튼을 딱 쳐다보면은 전화를 받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사실 모든 앱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딱 유튜브 보고 있는데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시선을 딱 옮기면 화면이 위로 스크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그게 맞게끔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시선이나 표정, 아니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음성 명령이 되어 있죠. 이런 걸 수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빨리 자기네 이용자들한테 써보게끔 만든 다음에 이거 해보니까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짜장면 시켜주고 택시 불러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아래에 다른 플랫폼을 두는 뭐 그런 구조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걸림돌이랄까, 풀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 이제 퍼포먼스적인 이슈가 좀 가장 클 것 같고요. 이제 AI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클 것 같고, 프로세싱을 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한 1, 2년 사이에 어느 정도는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디바이스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 온 디바이스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뭐냐면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로직들은 대부분 추론 로직입니다. 학습을 새로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데이터를 일단 학습된 데이터를 내장을 해놓는 개념입니까? 데이터를 내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알고리즘,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AI 모델이 있는데 얘가 데이터를 막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했더니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최적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겠죠. 그걸 AI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엔진을 단말기에다 탑재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바뀌지 않는 엔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자기 엔진에 맞는 데이터를 계속 뿌려주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했는데, 얘가 어떤 사용자의 변화 패턴을 반영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엔진을 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엔진을 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입력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얘가 가져가서 여기서 학습한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구글의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해서 사용자의 데이터에 적응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사용자의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아까 좀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멈춘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이런 AI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도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그렇고 스마트홈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전히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이미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딱 2개 정도밖에 없었던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파편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시장을 우리 기업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다 미국 기업이 먹고 있는데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걸 못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뭐냐 플랫폼이 이렇게 막 파편화돼 있고 흩어져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 데이터가 핸드폰 쓸 때는 애플 쪽에 있고 뭐 노트북 쓸 때는 저쪽 뭐 예를 들어서 에이서스에 들어와 있고 자동차는 어디 뭐 샤오미 자동차에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거는 헷갈리니까 이 데이터들을 통합해 가지고 진짜 저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 통합하는 기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김학용 IoT 전략 연구소장님 모시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이것저것들 물어봤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스마트홈이라든지 이런 쪽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보안 이슈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전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AI 통해서 하다 보면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하면은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 킬러 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생태계가 열려서 뭔가 계기가 좀 있어야지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중 확산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